여기는 미라마 경찰서 스피릿 데산토 경관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일요일부터 실종됐고 제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드와이트는 2021년 10월 18일 실종 신고됐어요. 그때부터 성인 실종 사건이 시작되고 그들이 알기로는 드와이트가 실종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10대 청소년이 실종되고 그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무를 감지하고 싶으신가요? 네, 하지만 점프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들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94번을 위해서요. 두 소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불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휘발유를 더 붓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실화 범죄 프로그램을 보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숨기고 넘어갈 순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기저기 카메라가 가득하다. 미라마, 플로리다. 이곳은 마이애미의 한적한 교회로 에버글레이즈와 대서양 연안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이민자 커뮤니티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미라마엔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달렌 에밀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꿈은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18살 아들 드와이트 DJ 그랜트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 곁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알겠죠? 알겠어. 경찰관들은 즉시 드와이트 그랜트에 대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물어보며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봅니다. 그는 착한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밖에 나가기도 하고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요. 항상 우리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줘요. 마이크,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알겠어. 그는 밤 10시 40분에 잠자리 들어요. 진짜예요. 드와이트 그랜트는 미라마에서 엄마인 막달렌 에밀과 함께 살았고 아빠인 드와이트 그랜트 시니어와도 시간을 나눠 보냈어요. 드와이트 그랜트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저기 아이야? 준비됐어? 응? 그녀가 전단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도 병원에 갔어요. 그는 거기 없었어요. 에밀 양은 직접 나서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18살이었기 때문에 엠버 경보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는 성인으로서 실종 신고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인쇄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힘든 노력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넓게 수색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드와이트의 어머니는 사실상 자신의 아들의 실종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 카메라에 직접 담았어요. 경찰관님, 두 사람이 제 아들을 해치는 걸 봤어요. 에밀 양은 커뮤니티 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동쪽 외부와 계단을 촬영한 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싸우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공격당하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느꼈을 그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망감이 밀려오지만 여기서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분노도 있습니다. 그분 아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분들도 저처럼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세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들이 사는 곳이에요. 감시 영상을 검토한 후 미라마 경찰관이 드와이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도보 수색을 합니다. 데마소 에스피리토 산토 경관이 그 장소로 갑니다. 그들은 이 계단으로 갑니다. 저기 피가 든 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피가 사방에 있어요. 피가 닦여 있긴 한데 제대로 닦이지 않았어요. 부러진 덤불들이 있어요.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오, 이런? 이건 발자국이에요. 경찰관들이 범죄 현장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빠져있는 한 조각은 바로 이 아이예요. 아이가 거기 없어요. 아이는 다른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의 주요 현장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어머 구조작전에 투입되길 원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들은 범죄 현장 테이프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시신을 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신이 덤불 뒤에 숨겨져 있어서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죠. 그곳은 드와이트의 어머니 집 현관문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신 유기 현장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의 스웨터를 들어 올렸을 때 가슴에 찔린 상처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해보니 그의 목에도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더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3가지 주요 상처가 있는데 모두 3군데의 자상입니다. 하나는 목 뒤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몸통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복부에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확보하는 동안 드와이트 가족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제발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 대로 해주세요. 잠시 후에 곧 경찰반이 와서 당신과 이야기할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 안 돼! 그는 어디서 온 거죠? 저도 엄마로서 DJ의 어머니가 나온 바디캠 영상을 보면서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시신이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발견돼서 그녀는 그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안에 계셔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은 그녀에게 꽤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건 지금 범죄 현장이 있다는 사실뿐이니까요. 그들이 우선해야 할 대상은 여기 있는 사망자입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정의를 원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저기는 인력이 부족해요. 경찰서의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그곳에 보내야 해요. 모든 출입을 차단해야 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범죄 현장 기록을 시작해야 해요. 여기는 이제 범죄 현장이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셔야 해요. 알겠죠? 하지만 신원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이 시신이 정말로 DJ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시신이 드와이트 그랜트일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죠. 겉모습도 그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검시관 사무실이 출동해서 시신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드와이트 그랜트 시니어에게 보여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거리 이름을 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요! 집에 왔을 때 여기서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맙소사! 여러분 각자 아파트로 돌아가 주세요. 어머나. 법의학자는 여러 번의 예기에 의한 손상과 둔기에 의한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사망 방식은 타살로 결론지었습니다. DJ는 그 상처들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사망의 원인이었고 이것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또한 드와이트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둔기에 의한 손상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드와이트, DJ 그랜트는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죠. 누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라마르. 단테 펠릭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미라마르 고등학교의 놀라운 점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학교를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냥 있기만 해도 즐거운 걸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죠. 드와이트는 다정하고 유쾌한 젊은 아이였어요. 그는 2021년 9월에 막 18살이 되었죠. 그는 로블록스 비디오 게임을 즐겼어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말 좋아했죠. 드와이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유쾌하며 언제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됐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언제든 와, 친구야. 드와이트의 시신은 수사관들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상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구타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누군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말이죠. 그건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고 그게 가능한 한 가장 직접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살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망 방식인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해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날을 몸에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드와이트의 가까운 지인들 모두와 다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드와이트를 이렇게까지 미워했는가입니다. 계단 아래에 그렇게 많은 흔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법 집행기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를 회수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NA, 지문, 신발 자국, 그리고 정보를 가진 목격자를 찾으려 합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모든 디지털 증거와 다른 영상이나 감시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드와이트가 공격당하는 장면을 담은 한 각도의 영상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드와이트가 살해된 날 아파트 단지의 모든 감시 영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감시 영상에는 먼저 어떤 마스크나 변장도 하지 않은 여성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눈에 띄는 금발 가닥이 2줄 있습니다. 그녀는 드와이트를 만나 그의 아파트 바로 밖에 있는 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린 가면을 쓴 2명의 다른 인물들도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드와이트가 거의 도망칠 뻔했을 때 실제로 그를 계단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2 인물이 다음 20-30분 동안 계단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금발의 인물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드와이트의 시신이 들려서 난간 너머로 버려지고 그 후 카메라 시야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단순히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신원미상의 잠재적 가해자들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수사에서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단서는 바로 이 정체불명의 여성의 정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와이트가 계단으로 들어설 때 그는 말 그대로 이 인물을 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친밀함을 암시하죠, 맞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젊은 여성은 아주 짙은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금발 가닥이 있어서 그게 그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드와이트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수사관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알아챈 한 가지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2 사람이 제 아들을 해치는 걸 봤어요. 저는 아들 학교에 다니던 여자애에게 욕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두려운 존재였어요. 에밀 양은 드와이트의 휴대폰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드와이트가 사라지기 직전에 그와 연락한 모든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크리스티 파리지안과 연락해 통화했고 드와이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크리스티임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모범생이었고 임페리얼 패션 클럽 소속이었어요. 크리스티가 확인되자 경찰은 먼저 그녀를 찾아가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현장에 있던 두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형사들이 경찰서에서 크리스티 파르지안을 면담하는 동안 또 다른 형사팀이 크리스티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미라마 경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는 제 여동생이 거기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나요? 예전에 여기서 형사를 만난 적 있어요. 경찰이 크리스티의 집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아파트를 떠나 경찰서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따님인 것 같네요. 네, 그게 제 딸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신을 집 밖에 계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요. 하지만 모두를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지금 안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크리스티가 관련된 걸 알아 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을 가져오는 건 허락합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제가 계산할게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곧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방금 지하실에 핸드폰을 둔 거예요. 크리스티는 어머니께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어머니에게 경찰서에 있을 거라고 아주 가볍게 메시지를 남겨요. 크리스티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방식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태연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 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젊은 사람의 삶에서 살인사건은 당연히 큰일일 텐데 그녀에게는 그저 화요일일 뿐이었어요. 이제 미라마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은 17세 크리스티 파르지안에게 드와이트 그랜트가 살해된 날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녀가 그를 별명인 단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단테 집에 갔어요. 거기서 다른 두 남자애들을 만났는데 캣 컬러였어요. 저는 아요 말마였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 이름은 크리스티라고 했어요. 종이에 라이언이라 쓰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드와이트 집으로 걸어가다가 이 두 남자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애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요 엄마. 엄마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라니 제발. 아직도 아니에요. 그건 네 남자친구였잖아 안드레. 알겠어요. 앙드레 클레먼츠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경찰은 그 순간 그와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티는 앙드레 클레먼츠를 자신이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남자친구라고 설명합니다. 앙드레 클레먼츠는 미라마 고등학교 밴드의 드럼 메이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트롬본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음악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았고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여자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안드레아를 두고 바람 피우기로 마음먹었었죠. 당신은 드와이트를 만나서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건가요? 그녀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신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누구랑 바람 폈어요? 학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읽고 학교 사람과 바람 피우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집착하는 여자친구라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발요.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죠. 제가 정말 화난 여자친구처럼 들릴 거예요 마고 신경 쓰지 마세요. 크리스티는 남자친구 앙드레 클레먼츠가 자신에게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나서 드와이트를 만나러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앙드레에게 복수하려고 맞바람을 피우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크리스티 파르지안은 형사들에게 드와이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이 두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두 명의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18, 19살 사춘기 남자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본 적 있는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걔네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너 내 여자야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대체 당신이 누군데요?
그 사람들이 드와이트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여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들은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언쟁 중이었어요. 그가 도망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의 방구들은 소름 끼쳤어요. 저는 완전히 등을 돌렸고 아무것도 듣거나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크리스티는 그들이 드와이트와 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냥 돌아서서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 15분 내내 당신은 뭐 하고 있었나요? 20분 동안요? 그는 바로 거기 서 있었고 저는 등을 돌린 채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팍팔팔 하는 소리도 들려요. 가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만해.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일은 아니야. 크리스티는 그 후 수사관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운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칼 소리를 들어요. 무슨 칼?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얘야, 왜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왜 그걸 전에 말하지 않았죠?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단테를 때렸군요. 그들이 당신에게 칼을 건넸어요. 당신은 구석으로 갔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난간 너머로 던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칼을 건넸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그녀가 누군가와 키스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며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이들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는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그녀는 도움 대신 여기 내 칼이야 라고 했어요. 방금 키스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칼을 넘기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여기 칼이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벌어진 그 정도의 폭력을 목격했다면 이 상황을 본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자신과 범인들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 제발 좀 해. 거짓말 그만해. 거짓말 그만하라고. 아니 진짜야. 솔직히 말해서 너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고 한 가지를 말해놓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얘기를 할 때, 내 아들이 변명할 때랑 똑같이 들려. 그녀는 이 두 사람을 지어내고 그들이 자신이 살던 같은 아파트 단지의 B동에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리고 미스 파리지앵이 몰랐던 것은 인터리온 형사가 바로 옆집 경찰 프로그램의 참가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인터리온 형사는 B동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건물에 그런 인상착의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형사들이 더 추궁하자 크리스티는 두 명의 후드 쓴 인물과의 사건 이후에 우연히 마주친 두 친구를 만나서 함께 아파트 단지를 나갔다고 말해. 돌아오는 길에 너는 안드레와 제스민과 함께 있었지. 너희가 먼저 제스민 아파트에 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그들은 모든 옷을 태우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서 모든 옷을 태웠어. 제슬린 스미스가 등장하는데 크리스티 파리지안이 그녀의 이름도 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슬린은 안드레와 크리스티보다 조금 더 어려. 그녀는 그때 16살이었어. 제슬린도 미라마 고등학교의 마칭 밴드에 있어. 그녀는 안드레와 가까워. 그녀는 그를 오빠이자 멘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호숫가에서 오래된 옷을 태웠어. 왜 그랬을까? 무슨 옷을 태운 거지? 아기 옷이야? 왜 그걸 태웠을까? 그 사람들은 슬퍼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 나는 마샤를 잘 몰라. 이야기는 계속되고 그녀는 살인사건으로 우울해했으며 두 사람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모닥불을 피워줬대. 이 시점에서 법 집행기관은 이미 크리스티, 안드레 클레먼트, 그리고 제슬린 스미스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저녁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제슬린 스미스의 아파트 뒤에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다는 모닥불 신고가 보안팀에 접수됐기 때문이야. 두 여자애들은 그냥 거기 서 있었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 젤리걸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불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휘발유를 더 붓고 있었어.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꽤 멀리 있어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맞았어요. 네. 당신은 불빛을 봤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형사들은 크리스티에게 모닥불에 대해 더 자세히 묻습니다. 그 옷들은 누구의 것이나요? 그건 그들의 옷이었어요. 안드레와 제슬린의 옷이요. 알겠어요. 그럼 안드레는 그 옷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본인 옷이었나요? 안드레가 입은 거요? 그래서 옷을 벗었군요. 그럼 뭘 입었나요? 벌거벗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는 여벌옷이 있었어요. 그는 따로 옷을 한 벌 더 가지고 있었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옷을 벗고 호수에서 펴었어요. 그들은 그가 어딘가에서 싸웠고 피가 묻어 있었다고 했어요. 크리스티 파리지안은 일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영상 속 인물이 안드레 클레먼트와 제슬린 스미스임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안드레와 제슬린에게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수사관들은 인터뷰를 마치지만 크리스티가 떠나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크리스티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경찰이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렌식 추출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가 생각만큼 결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남자친구 안드레 K에게서 받은 곧 살인이 일어날 거야 라는 문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건 파트너들의 지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이번 영상에 스폰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업사이드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업사이드는 여러분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네,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에서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들의 10만 개가 넘는 매장 중 한 곳에서 어플을 선택하고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유를 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사이드 어플을 검색하고 결제하면 앱에 돈이 적립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자주 이용자는 연평균 254달러를 돌려받습니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 프라임 크라임을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한 시민으로부터 이 수상한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라마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수상한 문자 메시지 대화입니다. 뉴스에서 샤먼서클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또 미라마 고등학교 학생 사진은 계속 보여주지만 그 아이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제 휴대폰으로 학교 애들도 거기 와 있고 다 그 애가 맞다고 한다는 문자가 계속 와요. 알겠어요. 강호사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제 이 여자애한테서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녀는 어제 글을 봤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다고 했어요. 일요일이었죠. 그녀가 뭘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녀는 죽었고 깽단에 있어요. 이제 수사관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 문자 메시지들이 단순히 10대들 사이의 가벼운 대화인지 아니면 드와이트 그랜트의 살인과 연관이 있는지입니다. 안드레와 크리스티 사이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보니와 클라이드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크리스티는 페디큐어를 어떤 색으로 할지에 대해 댓글을 남기는데 빨간색으로 할 거라고 해요. 피와 맞추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일 때요. 문자 내용이 사전 계획을 보여주지만 수사관들은 드와이트가 살해된 날의 구체적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티와 앤드레와 함께 모닥불에서 옷을 태웠던 친구 16살 자실린 스미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자실린 스미스를 찾아가 접촉했을 때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현관 앞에서 경찰과 대화했습니다. 자실린의 아버지는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집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저한테 누군가가 저를 화나게 했다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여자와 엮였거나 뭔가 그런 이유가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관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싸움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가 나 있었고 저에게 그냥 싸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앙드레에게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든 DJ와 엮이게 되었으며 앙드레가 이 일에 대해 DJ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올블랙으로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안드레. 네. 알겠어요. 저는 파란색 옷도 입고 빨간 머리도 하고 뭐든지 해요.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고 크리스티가 거기로 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크리스티가 그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앙드레가 저보고 계단 아래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냥 겁먹은 척, 위축된 척 있으라고 했고 그러다 우리가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겁을 먹었거든요. 앙드레가 잡아라고 했고 우리 둘 다 그를 계단 구석으로 밀어넣었어요. 우리가 그를 밀어넣고 싸우고 있었어요. 사실 린 스미스는 경찰에게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실리는 그들이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사용했던 모든 옷을 없애고 태울 준비를 하라고 들었어요. 앙드레가 그거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냥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게 싸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무기가 있었고 저는 그걸 들고 있으라고 들었어요. 자실리는 가져온 무기들이 단지 위험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다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앙드레가 무기를 가져갔고 그들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그를 다치게 했어요. 우리가 그를 아주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저에게 그를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지금 자신인의 어머니는 분명히 그녀가 듣고 있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와 딸에게 어머니로서의 조언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진짜 범죄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고를지 알아? 아무것도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얘야. 세상에 여기서 그 카메라가 다 있잖아. 그녀가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그녀의 딸과 범인 안드레가 함께 있는 영상이 있거든. 그리고 크리스티가 그 계단에서 나오는 장면도 비디오에 찍혀 있어. 그들은 그 특정 장소에 그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지. 드와이트가 목숨을 잃었을 때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진짜. 어떤 여자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어떤 남자애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이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폭력이 안드레의 현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를 둘러싼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의 현 여자친구는 크리스티 파리지안 제이슨이야. 아스마니지, 그만해. 아니야, 엄마 계속 말씀해 주셔. 멈췄고 모든 일 끝났고 모든 게 멈췄어.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잊으려고 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찰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순간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엄마, 나를 튀겨봐. 델라인이 말한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미안해. 제슬린 스미스는 어머니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형사들의 조사를 받는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계별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우리는 단지의 정문을 지나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저에게 카메라를 피하고 들키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움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크리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나에게 무기를 들라고 했어요. 그는 그 소년에게 다가갔고 크리스는 뒤로 물러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처음 말을 건 사람은 누구였나요?
앙드레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르는 척 하지는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 소년이 대답하거나 불렀어라고 했나요? 네. 안드레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안드레도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 소년은 도망치려고 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안드레와 함께 그를 붙잡아 땅에 눕혔어요. 우리는 그를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대화하고 싶다고 했죠. 그를 구석에 몰아넣었어요. 크리스가 무기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저에게 돌려줬고,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걸 들고 마치 신문하듯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말을 쏟아내고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라고요. 내가 너를 다치게 해야 해. 네가 한 일에 대해 반드시 복수해야 해. 그리고 소녀는 이럴 필요 없어. 난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본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DJ는 사실상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계획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행 도구를 가지고 그곳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다시 도망치려고 했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를 주먹으로 쳤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를 바로 거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소년에게 하던 잔소리나 연설을 계속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년에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했어요. 그 뒤가 세슬리는 드와이트 그랜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담담하게 설명해요. 그녀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감정도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안드레는 다른 소년을 죽일 거라고 설명한 후에 무기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에게 건네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냥 알았어, 농담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소년을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 소년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안드레가 저보고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어 라고 했죠. 저는 그를 붙잡고 있었고 안드레가 빠르게 주먹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크리스가 그랬잖아. 여기 차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 쫓겨날 거야. 서둘러야 해. 그러니까 안드레, 빨리 해야 할 일에 우리 가야 해. 안드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부주가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애도 무기를 들고 그냥 휘두르고 있어.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작은 무기를 꺼내더니 바로 여기에서 그를 찔렀어. 여기가 어디야? 목에, 그러니까 목 뒤쪽이야. 오른쪽 옆쪽 같은데? 세슬린 스미스는 드와이트의 몸에 난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줘. 당신은 안드레가 사용한 무기로 그 소년을 찔렀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검입니다. 긴 뭐라고요? 검입니다. 검입니다. 처음엔 작은 칼, 그 다음엔 긴 검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무기가 2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기로 안드레가 드와이트를 찌를 때 사용한 작은 칼이 있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 소녀는 그냥 당신이 나를 죽일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냥 저를 목 졸라서 끝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했거든요. 그는 저를 확인해보고 끝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다시 그를 막았어요. 세슬린 스미스는 드와이트 그랜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자기 목숨을 끝내달라고, 그냥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말이지. 적지 않았고 의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저를 보더니 그냥 그를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한 발과 한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큰 검을 집어들고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알겠어요. 제슬리는 두 번의 인터뷰 모두에서 매우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점이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제슬리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억지로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슬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슬리는 앙드레가 검을 집어들어 드와이트의 가슴에 찔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물론 그 일로 결국 드와이트가 죽게 되죠. 이 세 사람 중 누구도 자비를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앙드레는요. 앙드레는 드와이트의 입과 코를 잡고 있었고 그가 찌른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와이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죠. 알겠어요. 조용해지더니 천천히 그냥 죽었어요. 법 집행기관은 아마존 구매 기록을 통해 앙드레 클레멘츠가 스네이크 아이 전술 무기 세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이 무기 세트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이유는 익명의 교사가 앙드레 클레멘츠가 찍어서 다른 학생에게 보낸 이 크고 검은색과 빨간색 칼, 그리고 3개의 작은 단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기관은 이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살인 무기일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크리스에게 전소독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때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여기 덤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냥 거기에 두자. 나중에 그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처음 죽인 사람이라고 전에 말했거든요. 내가 원하면 해보자. 없이 2021년 10월 23일 드와이트 그랜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크리스티 파리지안과 제이슬린 스미스가 그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크리스티와 제이슬린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미라마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차량 내부는 오디오와 비디오로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뭘 가져왔어? 희나게서 줘. 내 핸드폰으로 나갔어. 내 것도 가져왔어. 왜 내가 못 가겠네? 우린 내려가지 않을 거야. 못할 거야. 우리 다 같이 같은 데 가서 친구하자. 그치 맞지? 우리 다 좋게 지내자. 그들은 모두 유니폼을 입었는데 넌 안 입었지. 유니폼 여유가 없었지. 유니폼이 없었는데 거긴 유니폼이 있었어. 그래 유니폼. 세상에, 나 방금 나와서 알지 프로. 제슬린과 크리스티는 자신들이 소년원에 가게 될 거라는 사실,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것 때문에 아마도 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가져온 기억자인가? 잘 모르겠어. 우리 둘 다 잡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만 잡으러 오는 건지 누군가 그 사람을 잡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만 잡으러 오는 건지. 또 드레이가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요. 왜 아직 잡히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를 경찰차로 잡으러 왔다면 드레이한테는 수아팀 전체를 보낼 거라고 해. 이거 들어봐 세상에. 모르겠어. 우리 셋 중에서 말을 한 건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2번이나 일어났더라고. 아직 안 잡혔어. 법 집행관들은 제슬린 스미스와 크리스티 파리지안을 체포한 날 밤, 안드레 클레멘츠도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클레멘츠 씨는 다음 날 미라마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당신은 이 신사분과 함께 가실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현재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를 찌르거나 찔리게 하거나 다치게 할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출발 전에 어머니께 드릴 물건 있으신가요? 잘 듣고 계시죠? 좋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클레멘츠 씨는 자수합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언제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크리스티가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지금 수사관들은 그녀를 두 번째로 신문해야 합니다.
화요일에 우리에게 말한 몇 가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합시다. 자, 네. 이번 달 11일이야. 그래. 그 월요일에 그는 나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전 여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는 누구야? 너 어디가 온 거야? 그래, 안 그래야. 알겠어. 안드레 크레메스. 그만 들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이 남자친구를 지키고 싶은 거야? 맞아요. 하지만 감옥은 싫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지, 맞지?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앉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하네요. 아니요. 크리스티는 자신이 말한 걸 안드레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과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감정을 표현했어요. 안드레와 저는 학교에서 앤드류의 토론 수업에 같이 있던 남자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단테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안드레가 그 사실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가 드와이트나 단테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그가 내가 그녀의 브라운을 잡았다는 거 알아? 라고 했고 저는 응 알지 라고 답했어요. 그는 항상 단테가 그 집들을 원했다는 거 알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이 이 대화에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게 소문이 아니면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거야? 그건 소문이었어요. 로마나 학교에서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와 그 일에 대해 얘기했죠. 그는 너 그 사람 어디서 만날 거야? 라고 했어요. 당신도 내 핸드폰에서 그 메시지들을 봤으니 알고 있죠. 사실 그녀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갔던 이런 문자 메시지들 중 일부는 우린 그냥 그를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곧 살인이 일어날 거야 같은 문자를 보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변명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실제 살인사건 이후엔 더욱 그렇죠. 그와 싸우고 뭔가를 두고 그를 밀쳐내고 전형적인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남자애들끼리 내 여자친구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싸움인 줄 알았지 실제 살인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그래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살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크리스티가 드와이트 그랜트 살인 계획에 대해 축소해서 말한 건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하려는 것도 있었고 안드레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체포될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귀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고받은 5천여 개의 메시지에서 그녀는 안드레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 후에 그는 그냥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크리스티는 실제로 경찰에게 계획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드와이트를 유혹해서 계단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몇 분 정도 기다린 다음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드레와 제슬린이 내려와서 드와이트와 대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문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마디는 계단에 있으면서 키스를 시작하고 손을 잎에 얹고 뒤로 가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옵니다. 크리시는 미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 살인사건의 미끼로 내보내고 그 후에 그와 제슬린이 그들을 발견해서 공격합니다. 그는 크고 빨간색과 검은색의 칼을 꺼냅니다. 그들이 아마존에서 산 크고 빨간색과 검은색의 겉모양 칼입니다. 저는 그의 친구가 실제로 찌르는 도구를 소년에게 여러 번 찔러넣는 건지 몰랐어요. 실제로 단테를 찌른 사람이 누군지 봤나요? 안드레아.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요. 여러 번입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계속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크리스티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형사들도 그 점이 궁금해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혹시 내가 직접 911에 전화해야겠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 순간에는 누군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그때는 게리였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도 단순히 살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일로 체포되고 기소된 것까지 크리스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당신을 데려갈 곳이 있는데 그곳은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장소예요. 그곳은 청소년 평가센터로 청소년용 구치소입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잠깐일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None of us agreed premeditated murder. You understand a life was taken. And you had your hand in that, taking one of them. This is not some petty burglary or, stole some candy shopping. A life was taken. It's the highest crime you could possibly commit. But we can't talk anymore.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이번에는 17세의 앤드레 클레멘츠와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에 문자 메시지까지 더 많이 발견합니다. 안드레의 전 여자친구. 그녀는 안드레가 자신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너 진심 아니었지? 라고 묻자 그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용의자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은 세 사람 사이의 모든 통신 내용을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은 증거의 보고였습니다. 그 문자들은 안드레 클레멘츠가 이 범죄가 발생하기 일주일도 더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일요일에 일어나야 하고 홈커밍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와 크리스티 파리지안은 트와이트 그랜트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주고받으며 고민했습니다. 크리스티 파리지안은 가족 생일 파티에 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보냈지만 그녀는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로 울거나 가족 생일 파티에 가지 않으려고 비상 상황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중요한 디지털 증거이긴 하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 세 용의자를 트와이트 그랜트의 살인사건과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에서 목걸이 하나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앙드레 클레멘츠와 크리스티 파리지안은 그들의 관계의 상징으로 서로 맞는 금색 하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결국 앙드레 클레멘츠에게서 사라졌던 목걸이의 펜던트를 찾게 되는데 그 장소는 바로 모닥불을 피운 흔적이 있던, 즉 소각이 이뤄진 장소로 자슬린의 아파트 뒤편이었습니다. 돌아온 DNA 검사 결과는 또한 발견된 고무, 라텍스 장갑 일부에서 자슬린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색 영장이 크리스티와 자슬린의 집 모두에 집행되고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크리스티 파리지안의 집에서 수사관들은 크리스티가 신고 있던 부츠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 부츠에 대한 DNA 검사 결과 트와이트 그랜트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크리스티 파리지안이 범행 현장에 가져온 아주 독특한 주황색과 분홍색 가방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을 정리하는 데 사용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와 제슬린의 진술, 감시 카메라 영상, 휴대폰 데이터, DNA 증거를 종합한 결과 수사관들은 드와이트가 살해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와이트는 싸우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압당했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그는 입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인 크리스티 파리지안과 제슬린 스미스의 진술에 따르면 트와이트가 살해당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안드레 클레먼츠가 검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트와이트 그랜트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피고인은 모두 성인으로서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게는 앤드레 클레멘츠가 주범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드레 클레먼츠는 자신의 진술과 트와이트가 안드레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트와이트에게 아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클레먼츠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안드레 클레먼츠는 질투심 때문에 드와이트 그랜트 살해 사건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재판이 돼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2024년 8월 크리스티와 제슬린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크리스티 파리잔과 제슬린 스미스 둘 다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크리스티와 제슬린은 둘 다 2급 살인죄로 감형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둘 다 플로리다주 교도소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클레먼츠는 여전히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보려 합니다. 앙드레 클레먼츠의 재판이 예정되었을 때 우리는 재판을 대비해 제슬린 스미스와 크리스티 파리지앵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인을 준비해 배심원들에게 앙드레 클레먼츠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게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클레먼츠의 재판 전날 그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접근합니다. 앙드레의 변호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유죄 인정 합의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헌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중요한 권리를 가지며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밀 씨와 드와이트 그랜트 시니어 씨를 만났고 그 결과 그들은 관용을 베풀어 유죄 인정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합의는 우리가 배심원 선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앙드레 클레멘츠는 드와이트 그랜트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명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와 영상,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강력합니다. 거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유죄를 인정한 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드와이트 그랜트의 어머니인 마젤란 에머리 가슴 아픈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거기로 안 데려갈 거예요. 그 애는 여기 없으니까 저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드와이트의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정한 분 중 한 분이에요. 그분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어요. 심지어 판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서 뛰쳐나가야 했죠.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이 사건만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사건은 어네스트 칼라 판사님이 주재하셨어요. 이 사건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어니스트 칼라 판사님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으셨어요. 드와이트 그랜트의 가족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고 크리스티 파리지안의 어머니, 제슬린 스미스의 가족, 그리고 안드레 클레멘츠의 어머니까지도 이런 일로 자녀를 잃게 되었어요. 판사님은 이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심정을 밝히셨어요. 그저 고등학교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일 뿐인데 누군가는 그 대가가 죽음이어야 한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일이 커진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앙드레 클레멘츠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하게 됐고 그 후 평생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어요. 드와이트를 위한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진정한 정의는 그를 되찾는 것이지만 법원은 그걸 못해요. 저희는 선고된 형량이 드와이트 그랜트를 위한 정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는 영원히 떠났어요. 이 모든 건 누군가의 질투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이에요. 한 10대의 질투와 분노 때문에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요. 드와이트 그랜트는 앞날이 창창했어요.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깊이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진로를 쌓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안드레 클레먼츠, 제슬린 스미스, 그리고 크리스티 파리지안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그가 빼앗긴 일은 평생 동안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괴롭힐 거예요. 잠깐만요. 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마라마르. 이거에 어떤 형식 같은 게 있나요? No. 우리는 유명한 노래 가사를 다룰 거예요. 할머니가 바로 전선 연결해줬어. 그게 너한테 더 쉽게 해주는 거야. 너는 그걸 몰라. 어떤 남자야?
기회를 잃으면 찾아와 친구야.